머리가 쪼개질 듯. 단 두통과 함께 이서연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고 낯선 천장에 고급스러운 샹들리에가 시야에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감지했다. 익숙한 자신의 원룸 천장이 아니라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의 침실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불과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옆자리에 느껴지는 묵직한 인기척에 고개를 돌린 순간 그녀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곳에는 그녀가 모시는 상사이자 H그룹의 절대 권력자인 강도진 대표가 곤히 잠들어 있었고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그의 조각 같은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만 서연에게는 그 광경이 아름답게 느껴지기보다는 마치 지옥문이 열린 것과 같은 공포로 다가왔다. 어젯밤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에 취해 마신 술이 화근이었는지 기억은 드문드문 끊겨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다는 사실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움켜쥐며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빠져나왔고 행여나 그가 깰까봐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채 바닥에 흩어진 옷가지들을 주섬주섬 챙겨 입기 시작했다. 그녀는 H그룹 비서실에서 5년 동안 근무하며 완벽한 일처리와 철저한 자기관리로 인정받아 왔지만 상사와의 하룻밤이라는 스캔들은 그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사유였다. 강도진 대표는 평소 직원들에게 사적인 감정을 절대 드러내지 않는 냉철한 인물이었기에 서연은 자신이 해고될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고 그와 마주쳐서 듣게 될 차가운 해고 통보를 견딜 자신이 없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 하나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정리하고는 도진이 깨어나기 전에 서둘러 호텔 방을 빠져나와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맞으며 택시를 잡아탄 서연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밀려오는 자괴감과 후회로 입술을 깨물었다. 지난 5년간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해왔고 강도진 대표의 그림자가 되어 그의 손발 노릇을 자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회사 규정상 사내 연애는 금기시되지 않았으나 대표와 비서의 관계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으며 더구나 강도진은 철저한 이성주의자로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직원을 가장 경멸했다. 서연은 핸드폰을 꺼내 사직서 양식을 검색해 보려다가 떨리는 손을 주체하지 못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차피 출근은 해야 했고 마지막 인사를 하더라도 프로답게 마무리하고 싶다는 알량한 자존심이 그녀를 회사로 이끌고 있었다. H그룹 본사 건물 로비에 도착한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갈아입고 메이크업으로 창백한 안색을 가린 채 직원 전용 출입구를 통과했다. 로비의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하이힐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고 마주치는 직원들이 건네는 아침 인사에 기계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화답했지만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비서실이 위치한 최고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그녀는 수십 번도 넘게 마음속으로 강도진 대표에게 건넬 변명과 사과의 말을 연습했다. 하지만 막상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익숙한 사무실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자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고 그저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다. 자리에 앉아 업무용 컴퓨터를 켜고 데스크 위에 서류들을 정리하는 서연의 손길은 평소보다 분주했지만 시선은 자꾸만 닫혀있는 대표이사 집무실 문을 향하고 있었다. 오전 9시 정각이 되자마자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강도진 대표가 수행비서들의 호의를 받으며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고 서연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으로 걸어오는 그는 어젯밤 호텔 침대에서 보았던 무방비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도진은 서연의 앞을 지나치며
아주 잠깐 시선을 주었으나 그 눈빛은 너무나도 차갑고 몸이 건조해서 서연은 자신의 존재가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먼지처럼 느껴질 지경이었다. 그가 집무실로 들어간 후 서연은 털썩 자리에 주저앉아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안도감보다는 알 수 없는 서운함과 비참함이 밀려와 마음을 어지럽혔다. 차라리 불려 들어가서 호통을 듣거나 해고 통보를 받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의 무관심은 견디기 힘들었지만 그녀는 곧 정신을 차리고 밀린 업무에 집중하려 애썼다. 그러나 오전 회의 준비를 위해 탕비실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을 때 내선 전화가 울렸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도진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는 서연의 심장을 다시금 곤두박질치게 만들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쟁반에 담아 집무실 문을 두드렸고 들어오라는 짧은 허락이 떨어지자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 문을 열었다. 넓은 집무실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던 도진이 천천히 몸을 돌려 서연을 응시했다. 서연은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커피잔을 그의 책상 위에 내려놓고 물러서려 했지만 도진은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뭉치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그녀를 불러세웠다. 그것은 회사가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건설 프로젝트의 기밀 문서였고 보통 임원급 이상만 열람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였기에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도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이번 프로젝트의 실무 총괄 보좌를 서연에게 맡기겠다고 선언했으며 이는 비서 업무를 넘어서는 파격적인 인사 발령이자 승진이나 다름없는 조치였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도진을 바라보았고 해고는커녕 중책을 맡기겠다는 그의 의도를 도무지 파악할 수 없어 혼란스러워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부족함을 핑계로 거절하려 했으나 도진은 그녀의 말을 단칼에 자르며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지시임을 명확히 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와 책상 모서리에 걸터앉으며 팔짱을 꼈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의 흔들리는 동공을 꿰뚫어 보듯 응시했다. 공적인 업무 지시를 내리는 그의 태도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지만 서연은 그의 눈 깊은 곳에서 일렁이는 기이한 소유욕과 집착을 감지하고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오전 내내 서연은 도진이 지시한 프로젝트 자료를 검토하느라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따가운 시선 때문에 온몸의 감각이 곤두서 있었다. 도진은 평소와 달리 집무실 블라인드를 걷어 올린 채 유리벽 너머로 서연이 일하는 모습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었고 서연이 화장실이라도 가려 하면 인터폰을 눌러 사소한 업무를 지시하며 그녀를 자리에 붙들어 놓았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대표님이 오늘따라 이 비서를 유난히 챙긴다는 수군거림이 돌기 시작했고 서연은 그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도진의 감시 속에서 숨이 막혀올 것만 같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도진은 외부 미팅도 취소하고 도시락을 주문해 집무실에서 서연과 단둘이 식사할 것을 요구했다. 숨막히는 점심 식사가 끝난 후에도 도진의 기이한 행동은 멈추지 않았는데 그는 결제 서류를 검토하다가도 불쑥불쑥 서연에게 의견을 물으며 그녀를 자신의 방영 안에 두려 했다. 서연은 도진이 어젯밤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른 척하며 자신을 가지고 노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었다. 오후 회의 시간에 도진은 임원들의 보고를 받으면서도 시선은 펜을 쥐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서연의 손끝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 집요한 시선은 마치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파헤치려는 듯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퇴장한 후 서연도 서둘러 짐을 챙겨 나가려 했지만 도진은 낮은 목소리로 그녀에게 잠시 남으라고 지시했다. 텅 빈 회의실에는 정막만이 감돌았고 도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이 서 있는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서연은 회의실 문을 등지고 서서 다가오는 그를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고 도진의 구두 굽소리가 멈춘 것은 그녀의 코앞이었다.
그는 서연을 회의실 벽으로 몰아붙이며 한 손으로 벽을 짚어 그녀의 도주로를 차단했고, 갑작스러운 근접거리에 서연은 숨을 멈추고 파들파들 떨었다. 도진의 몸에서 풍기는 은은한 코롱 향기가 어젯밤의 기억을 강렬하게 되살려내며 서연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그녀는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당황하며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도진은 다른 손으로 서연의 턱을 부드럽게 감싸 쥐어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었고, 그의 깊고 검은 눈동자는 서연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는 서연이 예상했던 업무 이야기가 아닌 전혀 다른 질문을 던졌는데, 그 목소리는 차갑지만 그 안에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는 듯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는 왜 아침에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느냐고 물었고,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책망과 갈구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서연은 입술을 달싹이며 변명거리를 찾으려 했지만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해져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한 걸음 더 다가와 그들의 몸이 닿을 듯 말 듯 한 거리까지 좁혀졌고, 서연은 등 뒤에 차가운 벽과 눈앞에 뜨거운 남자 사이에서 갇혀버린 신세가 되었다. 도진은 서연의 귓가에 입술을 가까이 대고 속삭이듯 말했는데, 그것은 경고인지 고백인지 알 수 없는 모호한 말이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허락 없이는 그 어디로도 갈 수 없으며 오늘 아침과 같은 도망은 두 번 다시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귓바퀴를 간지럽히자 서연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을 뻔했지만, 도진은 단단한 팔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아 지탱해 주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것이 업무와 관련된 지시인지를 물으며 마지막 이성의 끈을 잡으려 했지만, 도진은 피구수며 업무가 아니라 사적인 명령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지난 5년 동안 자신이 참아왔던 인내심이 어젯밤을 기점으로 바닥났음을 시인했고, 이제부터는 공적인 대표와 비서 관계가 아닌 남자와 여자로서의 관계를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서연은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황하며 그를 밀어내려 했지만, 도진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강하게 그녀를 끌어안으며 놓아주지 않았다. 그때 회의실 밖 복도에서 직원들의 발소리와 말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서연은 누군가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 도진의 가슴을 밀치며 제발 놓아달라고 애원했다. 도진은 문 쪽을 힐끗 쳐다보고는 아쉬운 듯 서연을 놓아주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그는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다시 냉철한 대표의 가면을 썼지만 서연에게 오늘 퇴근 후 자신의 차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상황을 종료시키지 않고 연장했다. 서연은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숙이며 알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고, 도진이 회의실을 먼저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망연자실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강도진은 자신의 집무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한 손에는 위스키 잔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5년 전의 인사 기록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사진 속 이서연은 갓 대학을 졸업한 풋풋한 모습으로 긴장한 듯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지금과 다를 바 없이 총명하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5년 전 신입사원 최종 면접장에서 그녀를 처음 마주했을 때 도진은 이미 후계자 수업을 받으며 수많은 사람을 겪어온 터라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스펙이나 배경보다는 절실함과 강단이 필요했던 비서직에 지원한 수많은 엘리트들 사이에서 그녀는 유일하게 자신의 눈을 피하지 않고 소신을 밝힌 지원자였으며, 그 당돌함은 메마른 도진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었다. 하지만 당시 H그룹은 창업주인 할아버지의 와병으로 인해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나 다름없었고, 도진은 자신의 약점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만들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는 서연을 곁에 두고 싶다는 욕망을 철저히 억누른 채
그녀를 가장 혹독한 업무 환경인 비서실에 배치했고 그녀가 제풀에 지쳐 나가떨어지기를 바라는 척하며 실은 그녀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도진의 예상보다 훨씬 강했고 그가 던져주는 무리한 업무들을 밤을 새워가며 완벽하게 처리해냈으며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불평을 늘어놓거나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도진에게 서연은 단순한 부하 직원을 넘어 전장에서 등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전우이자 삭막한 일상을 버티게 해주는 안식처가 되어갔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도진은 서연을 향한 마음을 철저하게 숨기며 완벽한 상사의 가면을 쓰고 살아왔지만 어젯밤의 사고는 그 모든 인내심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기폭제였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그녀를 부축해 호텔 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녀의 흐트러진 모습과 자신을 올려다보는 몽롱한 눈빛은 도진의 이성을 끊어놓기에 충분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본능의 폭발이었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녀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순간 도진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다. 이제 그는 그룹 내에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졌고 그녀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졌으므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으며 오히려 그녀가 도망치려 한다면 세상 끝까지라도 쫓아가 잡아올 작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서연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거대한 쇼핑백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것들은 하나같이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박힌 옷과 구두 그리고 잡화들이었다.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힐끔거리는 시선이 느껴져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도진은 인터폰을 통해 그녀를 집무실로 호출해 태연하게 입어보라고 지시했다. 서연이 당황하며 이런 고가의 선물은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하려 하자 도진은 비서의 품위 유지는 회사의 이미지를 대변하는 것이라며 업무의 연장선상이라고 억지를 부렸다. 그의 논리는 너무나 뻔뻔하고 당당해서 서연은 말문이 막혔고 결국 그가 골라준 옷을 입고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다. 도진의 폭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점심시간이 되자 그는 서연이 평소 즐겨 먹던 회사 근처의 식당이 위생적이지 않다는 핑계를 대며 최고급 레스토랑의 셰프가 직접 만든 도시락을 배달시켰다. 비서실 직원들 모두가 부러움 섞인 눈길로 바라보는 가운데 서연은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는지 모래가 넘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지만 도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녀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서연의 식성을 5년 동안 관찰해온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그녀가 싫어하는 재료는 빼고 좋아하는 반찬으로만 구성된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며 자신의 세심함을 과시했다. 서연은 고마움보다는 부담감에 질식할 것 같았지만 상사의 호의를 면전에서 거절할 수도 없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꾸역꾸역 음식을 삼켜야 했다. 오후가 되자 도진의 질투심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서연이 타부서 남자 대리와 업무 협조를 위해 복도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였다. 평소 서연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남자 대리가 웃으며 서연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려던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도진이 두 사람 사이를 거칠게 파고들었다. 도진은 남자 대리를 서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업무 시간에 잡담이나 하고 있을 여유가 있느냐고 호통을 쳤고 당황한 대리는 사색이 되어 죄송하다고 머리를 조아렸다. 도진은 그 자리에서 남자 대리에게 지방 공장 현장 실사를 다녀오라는 터무니없는 지시를 내렸고 그것은 사실상의 좌천이나 다름없는 보복성 인사 조치였다. 서효연은 도진의 횡포에 기가 막혀 그를 말리려 했지만 도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연의 손목을 낚아채 자신의 집무실로 끌고 들어갔다. 그는 서연을 소파에 앉히고는 앞으로 업무 보고는 반드시 메일이나 메신저로만 하고 타부서 남자 직원들과 불필요한 접촉은 금지한다는 말도 안 되는 지침을 하달했다. 서연이 이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사생활 침해라고 항의하자 도진은 자신의 비서가 딴짓을 하느라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뻔뻔하게 대꾸했다. 그의 눈빛은 질투로 이글거리고 있었지만 입으로는 끝까지 공적인 이유를 갖다 붙이는 이중적인 태도에 서연은 말문이 막혀 헛웃음만 나올 뿐이었다. 이러한 도진의 돌발 행동들은 사내의 삽시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탕비실과 휴게실에서는 서연을 둘러싼 온갖 추측과 험담이 난무하게 되었다. 신데렐라를 꿈꾸며 대표를 유혹했다는 둥, 몸 로비를 통해 승진을 노린다는 둥, 입에 담기도 힘든 악의적인 소문들이 서연의 귀에까지 들어왔고 그녀는 견딜 수 없는 몸열감을 느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왔지만 그 모든 것이 도진의 제멋대로인 행동 때문에 한순간에 부정당하고 매도되는 현실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서연은 화장실 칸 안에 숨어 소리 죽여 울음을 삼켰고 거울 속에 붉어진 눈시울을 보며 더 이상 이대로는 회사를 다닐 수 없다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봉투에 넣었고 결제판 사이에 끼워 도진의 집무실로 향했다.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도진은 통화 중이었고 서연에게 손짓으로 잠시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결제판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결연한 목소리로 드릴 말씀이 있다고 운을 떼었고 도진은 통화를 급히 마무리하고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오늘부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책상 위에 결제판을 열어 사직서가 든 봉투를 그의 앞으로 밀어놓았다. 도진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그는 사직서를 집어들지도 않은 채 싸늘한 목소리로 이유를 물었지만 그 눈빛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대표님의 과도한 관심과 배려가 부담스럽고 사내에 도는 소문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이성적으로 설명하려 애썼다. 하지만 도진은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사직서 봉투를 낚아채더니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날려버렸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흩날리는 가운데 도진은 책상을 두 손으로 짚으며 몸을 숙여 서연과 시선을 맞추었고 으르렁거리는 짐승처럼 낮게 말했다. 그는 서연에게 계약기간이나 사교를 들먹이는 대신 자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절대로 이 회사를 나갈 수 없다는 강압적인 태도로 그녀를 압박했다. 도진은 서연이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이유가 고작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라면 그 시선을 모조리 없애버리겠다며 극단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책상 너머로 손을 뻗어 서연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고 도망치려 하지 말고 자신의 옆에서 버티라며 그것이 명령이라고 소리쳤다. 서연은 그의 광기 어린 집착에 공포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 이면에 깔린 절박함을 감지하고 혼란스러움에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때 집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예고도 없이 불청객이 들이닥쳤는데 그는 다름 아닌 H그룹의 경쟁사인 T그룹의 최민호 전무였다. 최민호는 도진의 오랜 라이벌이자 서연에게도 묘한 관심을 보여왔던 인물로 찢어진 사직서 조각들이 널려있는 바닥과 험악한 분위기에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짐짓 놀란 척하며 사랑 싸움이라도 하는 거냐고 비꼬았고 도진은 서연의 어깨에서 손을 떼며 차가운 표정으로 최민호를 노려보았다. 최민호는 도진을 무시한 채 서연에게 다가와 힘들면 언제든지 자신에게 오라며 스카우트 제의를 가장한 유혹의 말을 던졌고 이는 도진의 심기를 건드리는 결정적인 도발이었다. 도진은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 최민호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이 재빨리 그 앞을 막아서며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최민호 전무님께서는 돌아가 주시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고 도진에게는 진정하시라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다.
도진은 서연의 애원하는 눈빛에 억지로 주먹을 풀었지만 최민호를 향한 살기등등한 시선은 거두지 않았고 최민호는 흥미롭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물러났다. 최민호가 나간 후 정정만이 감도는 집무실에서 도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연을 다시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깊고 어두운 욕망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도진은 서연에게 다가와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며 방금 전의 폭력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는 최민호 같은 놈들이 너를 넘보게 할 수 없어서라도 너를 놓아줄 수 없다고 말하며 자신의 곁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서연은 그의 손길을 피하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서 있었고 도진은 그런 서연의 반응을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인 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오늘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며 내일 아침 평소처럼 출근하라고 지시했고 서연은 반박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아 고개만 끄덕였다. 퇴근길 차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도진의 말들을 곱씹어 보았지만 도망치고 싶은 마음과 그에게 끌리는 마음이 충돌하여 머릿속이 엉망진창이었다. 5년 동안 존경해왔던 상사가 하루아침에 남자가 되어 다가오는 상황은 그녀의 인생 계획에 없던 변수였고 그 변수는 너무나 강력해서 거부할 수 없는 파도처럼 그녀를 덮쳐오고 있었다. 그녀는 집 앞에 도착해서도 차에서 내리지 못한 채 한참을 망설였고 핸드폰을 꺼내 다시 한번 사직서 양식을 검색해 보았지만 결국 화면을 끄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미 강도진이라는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 들어와 있음을 직감했고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밤이 깊어가도록 도진의 집무실 불은 꺼지지 않았고 그는 서연이 두고 간 찢어진 사직서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테이프로 붙이며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다가갔음을 인정하면서도 멈출 수 없는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괴로워했다. 그는 서연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을 걸 각오가 되어 있었고 설령 그녀가 원하지 않는다 해도 자신의 방식으로 그녀를 지키고 사랑할 것임을 다짐했다. 창밖의 어둠 속에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도진의 눈에는 오직 서연의 얼굴만이 아른거릴 뿐이었다. H그룹의 실질적인 안주인 행세를 하며 사교계를 주름잡던 박혜린이 예고도 없이 비서실에 들이닥친 그날은 아침부터 날씨가 잔뜩 흐려 있어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그룹의 주요 주주인 명성건설, 박 회장의 외동딸로서 어려서부터 강도진과 지방끼리 알고 지내며 자연스럽게 그를 자신의 미래 배우자로 점찍어 두고 있던 인물이었다.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비서실에 들어선 혜리는 직원들의 인사를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곧장 도진의 집무실로 향하려 했으나 그녀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다름 아닌 이서연이었다. 서연은 도진이 해외 출장 중이라 부재 중이라는 사실을 정중하게 알렸지만 혜리는 마치 벌레를 보듯 싸늘한 눈빛으로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혜린의 눈에 띈 것은 서연이 입고 있는 블라우스였는데 그것은 지난 시즌 밀라노 컬렉션에서 한정판으로 나온 제품으로 비서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가의 명품이었기 때문이다. 혜린은 서연의 옷차림과 최근 사내에 파다하게 퍼진 도진과 서연에 대한 소문을 연결지으며 직감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음을 눈치챘다. 그녀는 도진이 자신과 같은 급의 여자가 아닌 일개비서 나부랭이에게 관심을 쏟고 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해 견딜 수가 없었고 그 분노의 화살은 고스란히 서연에게로 향했다. 혜리는 서연에게 주제를 알라며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침착한 태도로 일관하며 그녀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았다. 이러한 서연의 태연함은 오히려 혜린의 화를 돋우는 촉매제가 되었고 그녀는 이를 갈며 비서실을 나섰지만
그 눈빛에는 서연을 파멸시키겠다는 악독한 계획이 서려 있었다. 혜리는 곧장 인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은밀한 만남을 제안했고, 평소 승진에 목말라 있던 인사팀장은 재벌가 영계의 호출에 꼬리를 흔들며 달려갔다. 며칠 후 도진이 유럽 출장에서 복귀하기로 예정된 날의 하루, 전서연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서를 검토하느라 야근을 하고 있었다. 텅 빈 사무실에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타닥타닥 울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안팀 직원들이 들이닥치며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영문을 몰라 당황하는 서연에게 보안팀장은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다며 서연의 개인 물품과 컴퓨터를 압수수색하겠다고 통보했다. 서연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며 항의했지만 보안팀은 막무가내로 그녀의 가방을 뒤집어 엎었고, 바닥에 쏟아진 소지품들 사이에서 기밀 문서가 담긴 USB가 발견되었다. 그것은 서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USB였지만 보안팀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를 산업 스파이 혐의로 체포하듯 끌고 갔다. 서유연은 지하에 위치한 보안 조사실로 끌려가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혀졌고, 눈앞에는 뻔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인사팀장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인사팀장은 서연이 경쟁사에 기밀을 넘기려 했다는 조작된 정황 증거들을 들이밀며 자백을 강요했고, 서연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부인할 때마다 책상을 내리치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 밀폐된 조사실의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거웠고, 윙윙거리는 환풍기 소리는 서연의 공포심을 더욱 자극하여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서연은 도진에게 연락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인사팀장은 대표님이 너 같은 배신자를 믿어줄 것 같냐며 비웃었고, 지금이라도 죄를 인정하고 조용히 회사를 떠나면 형사고발은 면하게 해주겠다는 달콤한 회유를 섞어가며 그녀를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서연은 점점 지쳐갔고, 믿었던 회사와 동료들이 한순간에 적으로 돌변한 상황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직감했지만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고, 무엇보다 도진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을 의심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장 컸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쌓아온 신뢰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으며,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나약한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도진이 자신을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과 그가 건넸던 진심 어린 말들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고 버텼다. 그녀는 결코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었고, 도진이 돌아올 때까지 진실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정신을 붙들고 있었다. 한편 예정보다 일정을 앞당겨 귀국한 강도진은 공항에서 곧장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비서실장이 아닌 보안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 보고 내용은 도진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것이었는데, 이서연 비서가 기밀 유출 혐의로 조사 중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도진의 표정은 순식간에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게 굳어졌고, 그는 운전기사에게 속력을 최대로 높이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는 서연이 배신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이것이 누군가가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단번에 간파했다. 도진의 머릿속에서는 감히 자신의 사람을 건드린 자들에 대한 무시무시한 분노가 들끓어 올랐고, 그는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H그룹. 로비의 도진의 차가 미끄러지듯 멈춰섰고, 차 문이 열리기도 전에 튀어나온 도진은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무서운 기세로 건물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은 도진의 살기 어린 표정을 보고 겁에 질려 홍해처럼 갈라섰으며, 그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도진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곧장 보안실이 있는 지하 계단으로 향했고, 그의 구두굽 소리는 마치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묵직하고 공포스럽게 울려 퍼졌다.
보안실 앞에 도착한 도진은 잠겨있는 문을 발로 거칠게 차버렸고 쾅하는 굉음과 함께 두꺼운 철문이 찌그러지며 열렸다. 안에서 취조를 하고 있던 인사팀장과 보안 요원들은 갑작스러운 굉음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문 쪽을 바라보았다. 도진의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창백한 얼굴로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서연의 모습이었고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붉어진 눈가는 도진의 이성을 완전히 끊어놓았다. 도진은 성큼성큼 걸어들어가 인사팀장의 멱살을 잡고 그대로 벽으로 집어던졌고 억소리와 함께 바닥에 처박힌 인사팀장은 고통에 몸부림쳤다. 보안팀장과 요원들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자 도진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당장 꺼지라고 소리쳤다. 그들은 도진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치며 도망치듯 조사실을 빠져나갔고 순식간에 방 안에는 도진과 서연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인사팀장만이 남게 되었다. 도진은 바닥에 쓰러진 인사팀장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감히 누구의 사주를 받고 내 사람을 건드렸는지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한 공포를 선사했다. 인사팀장은 공포에 질려 벌벌 떨며 박혜린 이사님의 짓이었다고 실토했고 그 말을 들은 도진의 입계는 비릿한 냉소가 걸렸다. 그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인사팀장을 해고하고 법무팀을 동원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박혜린이 소유한 회사 지분에 대한 압박과 명성건설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라는 파격적인 명령까지 내렸다. 전화를 끄는 도진은 공포에 질려있는 인사팀장에게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말라고 경고한 뒤 천천히 몸을 돌려 서연에게 다가갔다. 방금 전까지 악귀와 같았던 그의 표정은 서연을 마주하는 순간 거짓말처럼 부드럽게 풀렸고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가득했다. 서연은 눈앞에 나타난 도진을 보고도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아 멍하니 그를 올려다보았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도진은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서연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따뜻한 두 손으로 감싸 쥐며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나직이 속삭였다. 그는 서연에게 사실 여부를 묻지도 않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따지지도 않았으며 그저 그녀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할 뿐이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정말 하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하려 하자 도준은 검지손가락을 그녀의 입술에 대며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너를 의심해도 자신만은 너를 믿는다며 그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고백했다. 도진은 서연을 부축하여 일으켜 쓰려 했지만 서연이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리자 망설임 없이 그녀를 번쩍 안아들었다. 서연은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지만 도진은 단호한 표정으로 그녀를 품에 안은 채 조사실 밖으로 걸어나갔다. 복되는 소란을 듣고 달려온 임원들과 직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 있었지만 도진은 그들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안은 채 당당하게 복도를 가로질러 걸어가며 직원들에게 똑똑히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선언했다. 앞으로 이서연 비서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억측을 하는 자는 나 강도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직원들은 도진의 서슬 퍼런 경고에 숨을 죽였고 그 누구도 감히 두 사람의 앞을 막아서지 못했다. 도진은 서연을 자신의 차 조수석에 태우고 안전벨트를 직접 메어주며 이제 안전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였다. 차는 어두운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화려한 도심의 불빛 속으로 달려나갔고 서연은 차창 밖 풍경을 바라보며 비로소 지옥 같았던 조사실에서 벗어났음을 실감했다. 그녀는 옆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도진의 옆모습을 훔쳐보며 그가 자신을 위해 보여준 믿음과 헌신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도진은 한 손으로 운전을 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서연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고 그 맞잡은 손을 통해 서로의 청과 마음이 전해졌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교외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고 서연은 도진이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은 채 그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다. 도진은 서연이 지쳐 잠들 때까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운전만 했지만 가끔 신호 대기에 걸릴 때마다 잠든 서연의 얼굴을 애틋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오늘 이를 계기로 서연을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내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건히 했으며 이제는 숨어서 지켜보는 사랑이 아니라 당당하게 드러내고 보호하는 사랑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도진의 차는 숲속 깊은 곳에 위치한 그의 개인 별장으로 향하고 있었고 그곳은 그가 서연을 위해 준비한 안식처이자 그들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장소였다. 별장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도진은 그녀를 깨우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안아 침실로 옮겼다. 침대에 서연을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는 도진의 손길은 더할 나위 없이 조심스러웠고 그는 잠든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한참 동안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멀리서만 바라봐야 했던 그녀가 이제는 자신의 손이 닿는 곳에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를 지키지 못해 상처를 주었다는 자책감이 그를 괴롭혔다. 도진은 서연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맹세했고 그녀가 깨어나면 자신의 모든 진심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었다. 도진은 방을 나와 테라스로 향했고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박혜린과 최민호가 손을 잡고 자신을 공격해올 것이 분명했지만 그는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그만두고 대신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머릿속을 정리했다. 이제 전쟁은 시작되었고 그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서연을 지켜내야만 했다. 도진의 눈빛은 밤의 어둠보다 더 깊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의 등 뒤로는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음을 알리는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함께 이서연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렸고 낯선 천장의 석가래가 시야에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차가운 지하 조사실에 있지 않음을 깨달았다. 은은한 조명과 타닥타닥 타오르는 벽난로의 온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몸을 일으키려던 그녀는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따뜻한 물 한 잔과 진통제를 발견하고 가슴 한구석이 리태해지는 것을 느꼈다.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강도진이 들어왔는데 그는 평소의 날 선 슈트 차림이 아닌 편안한 니트와 면바지 차림이었고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쟁반이 들려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인 H그룹의 총수가 자신을 위해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날라오는 비현실적인 광경에 서연은 할 말을 잃고 그저 멍하니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도진은 침대 곁에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서연의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체크했고 다행히 열은 내렸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호흡으로 서연의 입가에 가져다 주었지만 서연은 입을 벌리는 대신 흔들리는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를 물었다. 서연의 목소리는 갈라져 열어 있었고 그 안에는 혼란과 원망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는데 그녀는 도진이 자신을 구해준 것은 고맙지만 이 모든 상황이 과분하고 두렵기만 했다. 도진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너는 내게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서연은 그 모호한 대답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다. 서연은 감정이 북받쳐 올라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을 토해내기 시작했는데 대표님에게는 이것이 한순간의 유희일지 몰라도 자신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지난 5년 동안 당신의 그림자처럼 살며 숨죽여 일해왔는데 하룻밤 실수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손가락질 받는 신세가 된 것이 억울하다고 절규했다. 그녀는 도진이 자신을 정말로 생각한다면 차라리 깔끔하게 해고해주거나 멀리 보내주었어야 했다며 왜 곁에 두어 희망 고문을 하고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느냐고 따져 물었다. 서연의 오열은 고요한 별장의 공기를 찢어놓았고 도진은 묵묵히 그녀의 원망을 받아내며 굳게 담은 입술을 떼지 않았다. 서연의 울음이 잦아들 무렵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없이 서연의 손을 이끌고 방을 나섰고 서연은 영문도 모른 채 그의 손에 이끌려 긴 복도를 지나 별장 가장 안쪽에 위치한 잠긴 문 앞으로 갔다. 도진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고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그 안에서 풍겨나오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잉크 향기가 서연의 코끝을 스쳤다. 도진이 스위치를 켜자 방 안을 가득 채운 수많은 스케치와 사진들, 그리고 메모들이 서연의 눈앞에 펼쳐졌고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곳은 마치 이서연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난 5년간 그녀의 모든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는 공간이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캔버스에는 서연이 야근하며 졸고 있는 모습과 회의 시간에 집중하며 입술을 깨무는 모습, 그리고 탕비실에서 창밖을 보며 웃는 모습 등이 정밀한 유화로 그려져 있었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입사 지원서에 붙였던 증명사진부터 시작해 사원증 사진과 워크숍 때 찍힌 단체 사진 속에서 그녀만 오려낸 사진들이 스크랩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또한 서연이 좋아한다고 무심코 말했던 커피 브랜드의 로고와 그녀가 감기에 걸렸을 때 먹었던 약봉투, 그리고 그녀가 결제판에 붙여두었던 포스트잇 메모까지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 중 하나를 어루만지며 이것이 대체 언제부터였냐고 물었고 도진은 등 뒤에서 그녀를 감싸 안으며 5년 전 면접을 보던 그날부터라고 고백했다. 도진은 서연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자신의 지난 5년은 너를 지켜보기 위한 시간이었다고 낮게 속삭였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룹의 후계자로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암투와 배신 속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고 쉴 수 있었던 존재가 바로 서연이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자신의 곁에 있으면 그녀가 위험해질 것을 알기에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보며 그림을 그리고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마음을 달래왔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 호텔에서의 사고는 그가 쌓아온 인내심의 댐을 무너뜨렸고 이제는 더 이상 숨어서 사랑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말했다. 서연은 도진의 고백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고 그가 자신을 그토록 오랫동안 깊이 사랑해왔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그녀는 자신이 짝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조차 사실은 도진도 자신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동안의 외로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서연은 몸을 돌려 도진을 마주보았고 그의 젖은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며 용기를 내어 손을 뻗어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도진은 서연의 손길에 기대어 눈을 감으며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고 도진은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듯 서연의 허리를 강하게 끌어당겨 입을 맞추었고 그것은 5년의 기다림을 보상받으려는 듯 격정적이고 뜨거웠다. 서연 역시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폭발시키며 그의 목을 끌어안고 키스에 응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깊은 사랑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깥 날씨와는 대조적으로 별장 안은 두 사람의 열기로 가득 찼고 그들은 밤이 새도록 서로의 천을 나누며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안식처임을 확인했다. 도진은 서연에게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서연은 그 맹세를 믿으며
그의 품 안에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가에 비치고 서연은 도진의 품에서 눈을 떴을 때 세상 그 무엇도 부러울 것 없는 행복함을 느꼈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별장의 정적을 깨고 도진의 업무용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발신자는 비서실장이었으며 그의 다급한 목소리는 수화기 너머로까지 들려올 정도였다. 도진은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받았고 통화가 길어질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져 가더니 마침내 차갑게 식어버렸다. 전화를 끊은 도진은 즉시 TV를 켜 뉴스 채널을 틀었고 화면에는 H그룹 강도진 대표와 비서의 불륜 스캔들이라는 자극적인 타이틀과 함께 특종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뉴스 화면에는 흐릿하게 찍힌 호텔 복도 CCTV 사진과 어제 도진이 서연을 안고 보안실을 나오는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고 앵커는 이를 두고 대표의 권력형 성범죄 의혹이라고 떠들어대고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최민호와 박혜린이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거짓 증언들이었는데 익명의 제보자 인터뷰를 통해 서연이 승진을 대가로 대표를 유혹했다거나 기밀 유출을 덮기 위해 몸을 상납했다는 식의 악의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 뉴스가 보도되자마자 H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고 주주들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대표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다. 서연은 충격에 휩싸여 입을 막고 주저앉았지만 도진은 오히려 차분하게 서연을 일으켰으며 이것은 놈들이 파놓은 마지막 발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예상했던 시나리오라며 당황하지 말라고 서연을 안심시켰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도진은 놈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인 너를 건드렸다며 이제는 자비 없는 전쟁을 시작할 때라고 선언했다. 그는 즉시 노트북을 켜고 자신의 비밀 사조직인 전략기획팀에 접속하여 최민호와 명성건설의 비리 자료를 수집하라고 지시했고 동시에 변호인단을 소집하여 언론 대응을 준비시켰다.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별장 주변으로 벌써 파파라치들과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보안팀의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도진은 서연을 보호하기 위해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판단했고 헬기를 호출하여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계획을 세웠다. 헬기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도진은 서연의 손을 잡고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하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더라도 너만은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서연은 도진의 결연한 의지를 보며 두려움을 떨쳐내고 그와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때 별장의 대문이 굉음과 함께 부서지며 검은 양복을 입은 괴한들이 난입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기자들이 아닌 최민호가 고용한 용역 깡패들이었다. 도진은 서연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별장에 비치된 호신용 3단봉을 꺼내 들었고 놈들이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오자마자 망설임 없이 공격을 시작했다. 도진은 평소 꾸준한 격투기 훈련으로 다져진 몸이었기에 날렵하게 깡패들을 제압해 나갔지만 수적 열세로 인해 점점 구석으로 몰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만 도진은 피를 흘리면서도 절대 서연의 앞을 비켜주지 않았고 놈들의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혼전 중에 깡패 두목으로 보이는 자가 서연을 낚아채려 하자 도진은 자신의 빈틈을 내주면서까지 몸을 날려 그를 막아섰고 그 과정에서 머리에 가격을 당해 비틀거렸다. 서연은 도진의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달려갔지만 또 다른 놈들이 서연의 팔을 잡고 강제로 끌어내려 했다. 도진은 흐릿해지는 의식을 붙잡으며 포효하듯 소리쳤고 다시 일어나 놈들에게 달려들었지만 이미 체력이 바닥난 상태였다. 그때 멀리서 헬기에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하늘에서 H그룹의 보안 요원들이 레펠을 타고 내려와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보안 요원들이 깡패들을 제압하는 사이 도진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서연에게 기어와 그녀가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했고 서연은 도진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헬기에서 내린 비서실장은 상황의 심각성을 보고하며 지금 당장 본사로 복귀하여 사태를 수습하지 않으면 경영권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알렸다. 도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연을 바라보았고 잠시의 고민 끝에 서연을 헬기에 먼저 태우며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라고 명령했다. 서연은 혼자 갈 수 없다고 버텼지만 도진은 반드시 돌아와서 너를 데리러 가겠다며 억지로 그녀를 헬기에 태워보냈다. 상승하는 헬기 안에서 서연은 점점 작아지는 도진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도진은 피 묻은 손으로 헬기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다. 하지만 헬기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도진의 표정은 악귀처럼 변했고 그는 비서실장에게 최민호의 목을 칠 준비를 하라고 싸늘하게 지시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고 도진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놈들을 파멸시키기 위한 최후의 방역을 준비하며 폐허가 된 별장을 뒤로하고 채 올라탔다. 폭풍전야와도 같은 고요함이 흐르는 차 안에서 도진은 서연과 찍은 사진을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하며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녀를 되찾아오겠다고 피에 맹세를 했다. H그룹 본사 대회의실의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거웠고 창밖으로 내리치는 천둥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된 회의장 상석에는 최민호 전무가 마치 자신이 이미 그룹의 주인이라도 된 양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었고 그 주변에는 그에게 매수된 이사들이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이며 강도진의 도착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도진이 스캔들로 인해 실각할 것이라 확신하며 차기 회장 추대건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그때 육중한 문이 열리며 도진이 들어왔다. 그는 어젯밤의 격투로 인해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로 그것을 가린 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걸어 들어왔고 그의 등장만으로도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는 여전했다. 도진은 상석에 앉아있는 최민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자신의 자리에 앉아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고 그 소리에 몇몇 이사들은 흠칫 놀라 어깨를 움츠렸다. 최민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도진에게 이제 그만 현실을 직시하고 물러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비아냥거렸고 준비된 사임서에 서명할 것을 종용했다. 그는 도진의 스캔들이 그룹의 이미지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주주들의 분노를 방패 삼아 도진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 하지만 도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손목시계를 확인하더니 나직한 목소리로 시간이 다 되었다고 중얼거렸고 그 태도는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재판관처럼 냉혹했다. 도진이 비서실장에게 눈짓을 보내자 회의실 전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고 그곳에는 최민호와 박혜린이 공모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들이 적나라하게 송출되기 시작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최민호는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지만 도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화면에는 최민호가 청부 업자에게 거액을 송금한 내역과 서연을 납치하라고 지시하는 통화 녹취록까지 공개되었고 이는 도진의 비밀 조직이 밤새도록 적진의 서버를 해킹하여 찾아낸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이사들은 자신들도 공범으로 몰릴까 두려워 서로 눈치를 보며 최민호와 거리를 두기 하게 했고 최민호는 궁지에 몰린 쥐처럼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다.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최민호에게 다가갔고 그의 귀에 대고 네가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주겠다고 속삭였다. 그 순간 최민호의 핸드폰이 울렸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다름 아닌 박혜린의 비명소리와 함께 들리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그것은 최민호가 고용한 납치범들이 도진이 보낸 보안팀에 의해 제압당하고 있다는 보고였고 최민호의 마지막 보루였던 인질극마저 실패로 돌아갔음을 의미했다. 최민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도진은 그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경고했다. 도진은 회의실을 빠져나오며 비서실장에게 뒷수습을 맡겼고 곧장 지하 주차장으로 향해 자신의 스포츠카에 시동을 걸었다. 도진이 향한 곳은 최민호의 별장이 위치한 외곽의 한 폐창고였는데 헬기를 타고 대피하던 서연이 최민호의 잔당들에게 가로채어 끌려간 곳이기도 했다. 도진은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으며 빗길을 질주했고 핸들을 잡은 그의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서연을 안전하게 대피시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그녀가 겪고 있을 공포를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고 머릿속에는 오직 그녀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뿐이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잿빛으로 흐려져 있었고 도진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어 마치 먹이를 노리는 야수와도 같았다. 폐창고에 도착한 도진은 차를 세우지도 않은 채 그대로 셔터 문을 들이받고 안으로 돌진했고 굉음과 함께 셔터가 찌그러지며 차가 멈춰 섰다. 창고 안에는 최민호의 사주를 받은 깡패들이 서연을 의자에 묶어두고 위협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차량 돌진에 혼비백산하여 흩어졌다. 도진은 차문을 열고 나오며 품에서 호신용 3단봉을 꺼내 들었고 그의 눈빛은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처럼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상태를 먼저 확인했는데 그녀의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고 얼굴에는 붉은 손자국이 남아있어 도진의 이성을 완전히 끊어놓았다. 도진은 망설임 없이 놈들에게 달려들었고 그의 움직임은 분노로 인해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했다. 그는 놈들의 주먹과 몽둥이를 피하며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창고 안을 가득 메웠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도진은 물러서지 않았으며 오히려 맞을 때마다 더욱 흉포하게 방역하여 놈들을 하나둘씩 쓰러뜨렸다. 서연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도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지만 도진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그녀를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어 보이며 놈들을 모조리 짓밟아 버렸다. 마지막 남은 깡패 두목이 품에서 칼을 꺼내 들고 서연을 인질로 삼으려 하자 도진은 자신의 팔을 내주면서까지 그 칼을 막아냈다. 날카로운 칼날이 도진의 팔뚝을 스치고 지나가며 선혈이 낭자했지만 도진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두목의 손목을 꺾어버리고 안면을 강타해 기절시켰다. 모든 적들이 쓰러지자 도진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서연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결박을 풀어주었다. 서연은 자유가 되자마자 도진의 품에 안겨 오열했고 도진은 피 묻은 손으로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때 창고 밖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뒤이어 도착한 도진의 보안팀이 창고 안으로 들어와 상황을 정리했다. 박혜리는 창고 구석에 숨어 있다가 보안 요원들에게 발각되어 끌려 나왔는데 그녀는 도진을 보며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도진은 그녀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안아들고 창고 밖으로 걸어 나왔고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경찰들에게 박혜린과 최민호의 범죄 사실이 담긴 USB를 넘겨주었다. 경찰들은 도진의 처참한 몰골과 압도적인 분위기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길을 터주었다. 도진은 서연을 조수석에 태우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덮어주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안심시켰다. 그는 피가 흐르는 팔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병원으로 향하려 했지만 서연이 울면서 지혈을 하려 하자 여튼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말했다. 차 안에는 빗소리와 서연의 흐느낌 소리만이 가득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도진은 백미러를 통해 멀어지는 폐창고를 바라보며 자신들을 위협했던 모든 세력이 파멸했음을 확인했고 이제야 비로소 서연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도 도진은 치료를 거부하고 서연의 검사가 끝날 때까지 곁을 지키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의료진들이 난처해하자
서연이 화를 내며 치료를 받으라고 소리쳐서야 도진은 못 이기는 척 치료실로 들어갔다. 찢어진 팔을 꿰매는 동안에도 도진은 서연이 있는 쪽만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감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치료를 마치고 나온 도진은 서연이 누워있는 병상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켰다. 며칠 뒤 H그룹과 T그룹을 둘러싼 거대한 스캔들은 최민호와 박혜린의 구속 수사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언론은 도진이 공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만행을 연일 대서특필했고 도진은 피해자이자 영웅으로 묘사되며 여론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주가는 반등하기 시작했고 도진의 리더십은 더욱 공고해졌으며 주주들은 앞다투어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하지만 도진은 그러한 외부의 반응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병원에서 퇴원하여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서연의 안위만을 걱정했다. 도진은 서연을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데려와 지내게 하며 그녀의 수발을 직접 들었는데 이는 비서실 직원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의 정성이었다. 그는 서연이 악몽을 꿀 때마다 밤새 안아주었고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요리해주며 그녀의 마음속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렸다. 서연은 도진의 헌신적인 사랑에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고 그가 보여준 용기와 희생의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진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으며 그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도진은 서연을 데리고 펜트하우스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고 그곳에는 아름다운 야경과 함께 촛불로 장식된 로맨틱한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었다. 도진은 서연을 의자에 앉히고 무릎을 꿇으며 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들었다. 그는 화려한 미사여구 대신 지난 5년 동안 너만을 바라보았고 앞으로의 평생도 너만을 바라보겠다는 진심 어린 고백을 전했다. 상자 안에는 심플하지만 우아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고 있었고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진은 서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었고 서연을 끌어안고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영원을 약속했고 그들의 뒤로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터지며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듯했다. 도진은 서연의 귓가에 사랑한다는 말을 끊임없이 속삭였고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되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어둠은 완전히 걷혔고 이제 그들 앞에는 눈부신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최민호와 박혜린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추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었고 그들의 몰락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도진은 변호인단을 통해 그들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되도록 조치했으며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을 것임을 못 박았다. 그는 자신을 건드린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내 여자를 건드린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철칙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다. 재계에서는 강도진 대표가 사랑에 눈이 멀어 미쳐버렸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도진은 그 소문을 오히려 즐기며 서연에 대한 사랑을 숨기지 않았다. 서연은 건강을 회복한 후 회사로 복귀하려 했으나 도진은 그녀가 더 이상 힘든 비서 업무를 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서연에게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유학을 보내주겠다거나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게 해주겠다는 등 다양한 제안을 했지만 서연은 도진의 곁에서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결국 도진은 서연을 비서실장이 아닌 경영전략본부장으로 승진 발령하여 자신의 파트너로서 함께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 서연은 자신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인정받아 도진의 옆에 서겠다며 의욕을 불태웠고 도진은 그런 그녀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물러간 자리에는 따스한 봄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지만
법정 안의 공기는 여전히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최민호와 박혜린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기에 방청석은 수많은 취재진과 재계 관계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고, 판사가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 장내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게 주가 조작과 횡령, 그리고 특수 납치 감금 교사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법정 최고형인 징역형을 선고했고, 탕탕탕 하는 판사봉 소리가 울려 퍼지자 방청석 곳곳에서는 탄식과 안도의 한숨이 교차했다. 죄수복을 입은 최민호는 억울하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교도관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갔고, 박혜린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만 쳐다보며 질질 끌려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방청석 맨 뒷자리에 앉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강도진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의 옆에 앉아있던 이서연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며 이제 모든 악연이 끝났음을 알렸다. 법원을 나온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H그룹의 창립 기념일 행사였는데, 이번 행사는 단순한 기념식을 넘어 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선언하고 강도진 대표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호텔 연회장에 도착한 도진과 서연은 대기실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서로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고, 거울 속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하게 어울리는 한 쌍이었다. 서연은 어깨가 드러나는 우아한 샴페인 골드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녀의 목에는 도진이 선물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영롱하게 빛나고 있어 그녀의 고혹적인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도진은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당신이 오늘 밤의 주인공이라며 긴장하지 말라고 속삭였고, 서연은 도진의 든든한 눈빛에 의지하며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켰다. 연회장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입장하자 수백 명의 하객들과 기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고, 눈부신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터져 나왔다. 도진은 서연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당당하게 레드카펫을 걸어 단상 위로 올라갔고, 마이크 앞에 서서 좌중을 둘러보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H그룹이 지난 시련을 딛고 더욱 투명하고 건실한 기업으로 거듭났음을 선포하며 그 공을 임직원들에게 돌리는 겸손함을 보였지만, 이내 목소리 톤을 바꾸어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 곁을 지켜준 사람이 있으며, 그녀가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며 옆에 서 있는 서연을 하객들에게 정식으로 소개했다. 도진은 서연을 자신의 약혼녀이자 H그룹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동반자라고 명명했고, 하객들 사이에서는 놀라움과 감탄의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왔다. 과거 서연을 비서라고 무시했던 몇몇 임원들은 얼굴이 붉어진 채 고개를 들지 못했고, 서연을 시기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녀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서연은 마이크를 넘겨받아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도진을 도와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혀 좌중의 환호를 이끌어냈다. 도진은 그런 서연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다가 기습적으로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고, 이 장면은 다음날 모든 신문의 한 면을 장식하며 세기의 로맨스로 회자되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제주의 한 프라이빗 리조트에서는 외부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가운데 두 사람만의 성대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이 열렸다.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야외 예식장은 수천 송이의 하얀 장미와 수국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부드러운 봄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꽃향기가 흩날리며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도진은 턱시도를 입고 단상에 서서 신부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의 심장은 난생 처음 겪어보는 거대한 긴장감과 설렘으로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던 그녀가 이제는 자신의 아내가 되어 평생을 함께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감격스러웠기 때문이었다. 현악 사중주의 감미로운 선율과 함께 버진 로드 입구에 서연이 모습을 드러내자
하객들은 일제히 탄성을 질렀고 도진의 눈시울은 붉어졌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그녀의 얼굴에는 수줍음과 행복함이 가득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서연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도진은 그녀와 함께했던 지난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처음 면접장에서 보았던 당돌한 눈빛부터 밤샘 야근을 하며 졸던 모습, 그리고 자신을 위해 눈물 흘리던 모습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주례 없이 진행된 예식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직접 쓴 혼인 서약서를 낭독했는데 도진의 서약은 하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그는 지난 5년이 기다림이 아니라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이었다고 고백하며 앞으로의 50년 아니 500년도 오직 그녀만을 위해 살겠다고 맹세했다. 서연 역시 떨리는 목소리로 도진이 보여준 무한한 사랑과 신뢰에 보답하며 언제나 그의 곁에서 가장 든든한 안식처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두 사람이 반지를 교환하고 뜨거운 키스를 나누자 하늘에서는 꽃가루가 눈처럼 쏟아져 내렸고 하객들은 진심 어린 박수로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이어진 피로연에서 도진은 서연의 손을 잡고 하객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다니며 감사를 표했고 그의 얼굴에서는 시종일관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평소 냉철하고 무뚝뚝하기로 유명했던 강도진 대표가 아내 앞에서는 한없이 다정하고 푼수 같은 모습을 보이자 직원들은 대표님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며 신기해했다. 밤이 깊어지고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을 때 도진은 서연을 아무도 없는 해변으로 데리고 나와 그녀를 뒤에서 안으며 밤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는 서연의 귓가에 이제는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 없다며 너는 영원히 내 것이라고 장난스럽게 속삭였고 서연은 웃으며 기꺼이 당신의 감옥에 갇히겠다고 대답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결혼 2주년이 되었고 H그룹은 도진과 서연의 공동경영 체제 아래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서연은 경영전략본부장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도진의 파트너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냈고 도진은 그런 아내를 자랑스러워하며 어딜 가나 아내 자랑을 늘어놓는 팔불출이 되어 있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아침 도진은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서툰 솜씨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는데 오늘은 바로 서연의 생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침실에서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온 서연은 주방에서 다그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미소를 지으며 도진의 뒤로 다가가 그를 꼭 끌어안았다. 도진은 뒤를 돌아보며 서연의 코끝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고 생일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식탁에 차려진 아침상을 가리켰다. 비록 모양은 조금 투박했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을 보며 서연은 감동했고 숟가락을 들며 행복한 표정으로 국물을 떠먹었다. 도진은 맛이 어떠냐며 긴장된 표정으로 물었고 서연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미역국이라며 엄지를 치켜세워 그를 안심시켰다. 식사가 끝날 무렵 서연은 도진에게 건넬 선물이 있다며 작은 상자를 내밀었는데 그것은 도진이 기대했던 시계나 넥타이가 아니었다. 도진이 의아해하며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아기 신발 한 켤레와 초음파 사진이 들어있었고 도진은 순간 멍하니 굳어버렸다. 상황을 파악하는데 몇 초가 걸린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며 서연을 바라보았고 서연은 수줍게 웃으며 임신 5주차라고 말했다. 도진은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연을 와락 끌어안으며 고맙다는 말을 연발했다. 그는 서연을 안고 거실을 빙글빙글 돌며 환호성을 질렀고 그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도진은 서연을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히며 이제부터 손 하나 까딱하지 말라고 호들갑을 떨었고 서연은 그런 그가 귀여워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뱃속의 아이에게 아빠라며 말을 걸기 시작했고
벌써부터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지, 어떤 유치원을 보낼지 고민하며 행복한 상상에 빠져들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거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더할 나위 없는 평온함과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5년 전 우연히 시작된 인연은 수많은 시련과 아픔을 겪으며 더욱 단단해졌고 이제는 셋이 되어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준비를 마친 셈이었다. 그날 밤 도지는 잠든 서연의 배에 손을 얹고 나직이 태담을 나누다가 서연의 잠든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가 처음 자신의 비서로 들어왔던 날부터 사고처럼 하룻밤을 보냈던 날,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던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가장 큰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녀가 깰까봐 아주 조심스럽게 이마에 입을 맞추며 사랑한다고 속삭였다. 서연은 꿈결에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여튼 미소를 지으며 도진의 품으로 파고들었고 도진은 그녀를 더욱 꽉 끌어안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어둠이 내린 도시는 고요했지만 H그룹 펜트하우스의 창문 너머로는 여전히 따스한 사랑의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한때는 차갑고 냉철하기만 했던 CEO 강도진은 이제 한 여자의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빠로서 완전한 행복을 찾았고 도망치려 했던 신데렐라 이서연은 자신의 의지로 왕자의 손을 잡고 여왕이 되어 그 곁을 지키게 되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서로가 있기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이야기는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었다.